2019년의 늦가을은 유독 잔인했다. 마산항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닷바람은 뼈마디를 파고드는 냉기를 품고 있었고 낙엽조차 채 물들지 못한 채 검게 타들어 지면에 붙어버린 오후였다. 지방 소도시의 퇴락한 상가 건물 2층 정진 재활의학과의 자동문은 윤활유가 다 말라버린 듯 비명을 지르며 열렸다. 그 소음 사이로 비틀거리며 들어온 것은 기이한 형태의 그림자였다. 작고 가냘픈 체구 위로 집채만 한 덩치가 얹혀있는 형국. 11살 소녀 유나가 자신보다 2배는 무거운 할머니를 등에 업다시피 부축하며 들어온 것이다. 유나의 낡은 운동화는 앞코가 벌어져 걸음을 옮길 때마다 헐떡거리는 짐승의 입처럼 바닥을 긁었다. 얇은 여름용 점퍼 소매 밖으로 드러난 아이의 손등은 추위와 고된 노동으로 인해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갈라져 있었다. 저기, 원장님 계세요?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간호사 수지는 차트를 정리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몰골은 처참했다. 머리카락은 며칠은 감지 못한 듯 엉겨 붙어 있었고 뺨에는 누군가 핥힌 듯한 붉은 줄이 가 있었다. 하지만 수진을 더 놀라게 한 것은 아이의 눈이었다. 절망에 찌든 눈이 아니었다. 무언가 단단한 결심을 품은 투명하면서도 서늘한 눈빛. 진료실 안 강준혁 원장은 모니터 속 엑스레이 사진을 노려보고 있었다.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에서 재활의학계의 면도날이라 불리던 그는 환자의 권익보다 병원의 수익을 우선시하는 재단과 대판 싸우고 내려온 지 3년째였다. 그는 실력은 최고였으나 입은 독사보다 독했다. 들어와. 준혁의 짧은 허락에 유나가 할머니를 부축해 진료실 의자에 앉혔다. 할머니는 이미 정신이 혼미한 듯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준혁은 할머니의 상태를 살피기 전 아이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훑었다. 보호자는 어디 갔지? 너 같은 애가 올 곳이 아니야. 제가 보호자예요. 부모님은? 없어요. 유나의 대답은 간결했다. 준혁은 눈썹을 움찔거렸다. 그는 차트를 넘기는 대신 할머니의 무릎과 발목을 거칠게 촉진했다. 퇴행성 관절염은 이미 만성이었고 최근의 낙상 사고로 인해 대퇴부 골절 후 부정유압이 진행 중이었다. 적절한 재활이 없으면 평생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할 상태였다. 이 할머니 당장 수술은 했어도 재활 안 하면 평생 누워 지내야 해. 근육은 이미 다 빠졌고 신경 손상도 의심돼. 근데 꼬맹아, 여기 오는 환자들은 다 돈 싸들고 와도 힘들다고 나가는 곳이야. 너 돈 있니? 준혁의 질문은 날카로운 메스처럼 아이의 가슴을 후벼 팠다. 유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점퍼 주머니를 뒤적거리던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이가 꺼내놓은 것은 꼬깃꼬깃 접힌 1,000원짜리 몇 장과 100원짜리 동전들이었다. 다 합쳐봐야 5,000원이 채 되지 않을 금액. 지금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다시 걸으셔야 해요. 시장에서 나무를 파셔야 저를 학교에 보내주시거든요. 선생님, 제발 부탁드려요. 제가 매일 학교 끝나고 와서 병원 청소 다 할게요. 화장실 청소도 하고 유리창도 닦을게요. 제발 할머니 좀 고쳐주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아이는 무릎을 꿇으려 했다. 준혁은 그 꼴을 보기 싫다는 듯 의자를 뒤로 획 뺐다. 무릎 꿇지 마. 난 감성파리에 돈 쓰는 사람 아냐. 청소? 청소는 전문업체가 해. 내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 준혁은 냉정하게 모니터로 고개를 돌렸다. 수진 간호사가 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진료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과 할머니의 가쁜 숨소리만 가득했다.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는 책상 위로 손을 뻗어 준혁의 가운 소매를 붙잡았다. 그럼 계약서를 써주세요. 제가 어른이 되어서 돈을 벌면 이자까지 다 쳐서 갚을게요. 제가 도망갈까봐 그러시면 제 지문을 찍어도 좋고 각서를 써도 좋아요. 선생님은 실력이 좋으시잖아요. 할머니를 다시 걷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선생님뿐이라고 들었어요. 준혁은 붙잡힌 소매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손가락 끝에 박힌 굳은 살이 보였다. 나물 다듬는 칼질에 베인 흉터들. 준혁의 마음속 어딘가 꽁꽁 얼어붙어 있던 원칙의 벽에 작은 균열이 갔다.
그는 서랍을 열어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뒷면에 만년필로 거칠게 적어 내려갔다. 채무 계약서. 채무자 이윤아. 채무 내용 할머니의 걸음걸이와 잃어버린 시간의 값. 상환 방식 성인이 되어 첫 월급을 타는 날 원금에 이자의 마음을 더해 일시불 상환. 특이사항 상환 기일 전까지 매주 토요일 병원 화초 관리 및 대기실 정돈을 수행할 것. 자, 여기 지장 찍어. 난 약속 어기는 인간은 지옥 끝까지 쫓아간다. 그리고 오늘부터 할머니 재활 시작이야. 대신 한 번이라도 빼먹거나 힘들다고 징징거리면 그날로 계약 파기다. 알겠어? 유나는 홀린 듯 그 종이에 엄지손가락을 꾹 눌렀다. 붉은 인경이 아이의 작고 거친 손가락 지문을 따라 선명하게 새겨졌다. 준혁은 그 종이를 낚아채더니 코팅기 안으로 밀어넣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정적을 깨웠다. 수진 선생님, 이 할머니 오늘부터 무통재활이랑 도수치료 스케줄 잡아. 비용은 내 개인 장부로 달아두고. 준혁은 끝까지 아이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창밖으로 비친 그의 눈은 평소보다 더 복잡한 빛을 띠고 있었다. 유나는 코팅된 계약서를 건네받는 대신 벽에 붙여지는 것을 보았다. 준혁은 그것을 진료실 정중앙 엑스레이 판독기 바로 옆에 붙였다. 저게 내 빚이다. 매일 와서 저걸 보고 내가 갚아야 할 무게를 잊지 마. 아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제야 유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낡은 운동화 앞등을 적셨다. 2019년에 그 차가운 진료실에서 한 소녀의 인생을 건 가장 무거운 계약이 체결된 순간이었다. 재활치료실의 아침은 차가운 기계음과 비명 섞인 신음으로 시작되었다. 할머니의 재활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여정이었다. 수년간 굳어버린 근육을 강제로 늘리고 신경이 죽어가는 감각을 일깨우는 일은 마치 녹슨 톱니바퀴를 억지로 돌리는 것과 같았다. 아이고, 나 죽네. 원장님, 차라리 그냥 안진뱅이로 살게 내버려 두구랴. 할머니의 비명이 물리치료실의 얇은 커튼을 넘어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땀범벅이 된 물리치료사가 쩔쩔매고 있을 때 진료실에서 차트를 보던 준혁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그는 할머니의 부은 무릎을 가차없이 누르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할머니, 여기서 포기하면 저기 복도에서 기다리는 유나는 평생 할머니 업고 다녀야 합니다. 유나 어깨 무너지는 꼴 보고 싶으세요? 아프면 소리 지르세요. 하지만 다리는 굽히지 마세요. 준혁의 독설은 할머니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영어 단어장을 쥐고 있던 유나는 할머니의 비명이 들릴 때마다 어깨를 움찔거렸지만 결코 치료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것이 준혁과 맺은 첫 번째 묵계였다. 치료 중에는 절대 간섭하지 말 것. 오후 1시 환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병원의 점심시간. 유나는 약속대로 대기실 구석의 커다란 고무나무와 벤자민 화분 앞에 섰다. 아이는 분무기를 들고 잎사귀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았다. 먼지가 조금이라도 앉으면 할머니의 폐가 나빠질까봐 혹은 준혁이 계약 파기를 선언할까봐 무서웠다. 야, 이윤아. 일로 와봐. 원장실 안에서 준혁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유나가 머뭇거리며 문을 열자 준혁은 책상 가득 배달된 도시락을 펼쳐놓고 있었다. 2인분이라기엔 지나치게 화려하고 양이 많았다. 이거 보건소에서 회의한다고 시켰는데 사람들이 다 안 왔어. 버리기 아까우니까 내가 좀 치워라. 난 입맛 없어서 못 먹겠으니까. 유나는 준혁의 거짓말을 눈치챘다. 보건소 직원들이 올 리 없는 작은 의원이었고 도시락에서는 갓 구운 고기 냄새와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유나가 망설이자 준혁은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놓으며 인상을 썼다. 안 먹고 버티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청구한다. 그것도 내 빚에 올릴까? 그제야 유나는 조심스럽게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입안으로 들어온 따뜻한 밥알과 고기 반찬. 유나가 울컥 올라오는 눈물을 삼키며 꾸역꾸역 밥을 밀어넣자 준혁은 창밖을 보는 척하며 툭 내뱉었다. 천천히 먹어. 체하면 오후 청소 못하니까. 준혁은 사실 매일 아침 병원 근처 식당에 미리 전화를 걸어
아이와 노인이 먹기 좋은 영양식단을 주문하곤 했다. 그는 유나가 밥을 먹는 동안 일부러 자리를 비워주거나 신문을 읽으며 아이의 자존심을 지켜주었다. 하지만 일상이 늘 평탄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은 시장 상인들이 병원까지 찾아와 할머니의 나물값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사고 당시 할머니가 빌렸던 소액의 돈들이 화근이었다. 유나가 겁에 질려 떨고 있을 때 준혁은 가운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진료실 밖으로 나왔다. 여긴 환자들이 안정해야 하는 병원입니다.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그 돈 내가 이 아이 보호자니까 나중에 정산해주죠. 대신 영수증이랑 차용증 다 가져오세요. 법적으로 따져볼 테니까. 준혁의 서슬퍼런 기세에 상인들은 투덜거리며 물러갔다.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준혁의 가운 자락을 붙잡았다. 죄송해요, 선생님. 빚이 자꾸 늘어나서. 준혁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으려다 멈칫하고는 대신 어깨를 툭 쳤다. 빚 걱정은 내가 한다. 넌 화초나 잘 닦아. 저 벤자민 잎사귀에 먼지 하나라도 보이면 국물도 없어. 그날 밤 준혁은 텅 빈 진료실에 홀로 앉아 벽에 붙은 채무 계약서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아이의 붉은 지장이 찍힌 그 종이는 어느새 준혁에게도 단순한 종이 이상의 의미가 되어 있었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오늘 날짜 옆에 이유나 알바비라는 이름으로 5만 원을 입금했다. 이건 빚을 탕감하는 게 아니다. 훗날 내가 일어설 때 필요한 내 발판이지. 준혁의 마음속에도 유나가 심어놓은 작은 꽃눈이 싹을 틔우고 있었다. 겉으로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의사와 빚쟁이 소녀의 관계였지만 정진 재활의학과의 복도에는 조금씩 사람 사는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2020년 봄 병원 앞마당에 벚꽃이 비릿한 병원 냄새를 뚫고 꽃향기를 실어 나를 무렵이었다. 그날은 할머니의 재활치료가 시작된 지 딱 6개월이 되는 날이었다. 물리치료실의 평행봉 앞에 선 할머니의 다리는 눈에 띄게 단단해져 있었다. 쭈글쭈글한 가죽만 남았던 종아리에 준혁이 처방한 고단백. 식단과 지옥 같은 근육 운동의 결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은 손 놓으세요. 유나가 저기서 기다리잖아요. 준혁의 냉정한 목소리가 치료실을 울렸다. 유나는 평행봉 끝에서 주먹을 꽉 쥔 채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평행봉의 쇠난간을 붙잡고 부르르 떨었다. 원장님, 나 못해요. 다리가 남의 다리 같단 말이요. 남의 다리 아니니까 힘주세요. 유나야,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할머니 불러봐. 내가 안 부르면 할머니 오늘 여기서 안 나가신다.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다. 할머니, 일로 와. 나랑 같이 시장 가야지. 나물 팔아서 나 맛있는 거 사준다며. 할머니의 눈에 이체가 서렸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난간을 잡고 있던 할머니가 서서히 손을 뗐다. 덜덜 떨리던 왼쪽 다리가 허공을 갈랐고 이내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을 디뎠다.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70평생 짊어진 삶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한 걸음이었다. 평행봉의 도움 없이 할머니가 유나의 품에 안겼을 때 치료실에 있던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일제히 박수를 터뜨렸다. 유나는 할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다. 준혁은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들고 있던 차트로 얼굴을 가린 채 킁킁거리며 복도로 나갔다. 그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그간 본 적 없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날 오후 준혁은 유나를 원장실로 불렀다. 책상 위에는 투박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거 보건소에서 우수 환자 보호자용으로 나온 거다. 사이즈가 220이라는데 너한테 맞을지 모르겠네. 안 맞으면 버리든가. 상자 안에는 예쁜 보랏빛 운동화가 들어있었다. 유나가 신고 있던 앞코가 다 터진 낡은 신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튼튼하고 세련된 운동화였다. 유나가 신발을 신어보자 마치 맞춤옷처럼 발에 착 감겼다. 선생님, 이거 보건소에서 준 거 아니죠? 비싸 보여요. 이것도 제 빚에 적어두실 거예요? 준혁은 괜히 창문을 닦는 척하며 대꾸했다. 그래 임마. 10만 원 추가다. 평생 갚아라.
그 신발 신고 할머니 부축 잘하란 뜻이니까. 하지만 행복은 늘 짧은 소나기처럼 찾아왔다가 사라지곤 했다. 할머니가 조금씩 걷기 시작하며 시장에 다시 나갈 채비를 하던 어느 날 준혁은 할머니의 정기 혈액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신장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고 심장의 박동은 재활의 강도를 견디기엔 너무 지쳐 있었다. 다리는 고쳤으나 속은 이미 다 타버린 고목과 같았다. 준혁은 밤늦게까지 불 꺼진 진료실에 앉아 벽에 붙은 계약서를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다시 걷게 된 기쁨을 만끽하는 유나에게 할머니의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 아이에게 희망을 주는 법은 배웠는데 이별을 가르치는 법은 아직 모르겠구나. 준혁은 서랍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멈췄다. 유나가 선생님 몸에서 담배 냄새 나면 할머니 기침해요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였다. 그는 대신 유나의 이름이 적힌 통장을 꺼내 찍힌 숫자를 확인했다. 그 숫자만이 준혁이 소녀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처럼 느껴졌다. 봄바람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준혁의 마음에는 이미 시린 겨울의 전조가 스며들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유나가 사온 붕어빵을 드시며 웃으셨다. 유나야, 내일은 꼭 시장 가서 나물 좀 봐야겠다. 원장님한테 고기라도 한 근 끊어드려야지. 그 말이 할머니의 마지막 외출 약속이 될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운명은 잔인하게도 가장 찬란한 순간을 골라 이별의 그늘을 드리웠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시장 입구까지 홀로 걸어나갔던 그 일요일 오후, 온 동네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우리 원장님 덕분에 내가 다시 산다며 호탕하게 웃으시던 할머니는 그날 밤 잠결에 얕은 숨을 몰아쉬다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유나가 병원으로 달려온 것은 새벽 3시였다. 헝클어진 머리에 맨발로 보랏빛 운동화만 꿰신 채 아이는 준혁의 진료실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야간 당직을 서다 깜빡 잠이 들었던 준혁이 놀라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절망에 질린 소녀의 비명이 쏟아져 들어왔다. 선생님, 할머니가 안 일어나요. 숨을 안 쉬어요. 선생님이 다 고쳐주셨잖아요. 이제 걷는데 왜 안 일어나요? 준혁은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응급실로 실려온 할머니의 몸은 이미 식어 있었다. 심장마비. 지친 심장이 재활의 기쁨을 다 감당하지 못한 채 멈춰버린 것이었다. 준혁은 하얀 시트가 덮인 할머니의 시신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유나의 어깨를 붙잡았다. 차가운 메스 같던 그의 눈에도 처음으로 굵은 눈물이 맺혔다. 미안하다 유나야. 내가 다리는 고쳤는데 심장까지는 못 고쳤어. 미안하다. 장례는 초라했다. 시장 상인 몇 명과 병원 식구들이 전부였다. 유나는 상복을 입은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이에게 남은 것은 텅 빈 판잣집과 준혁의 벽에 붙은 채무 계약서뿐이었다. 장례 마지막 날 준혁은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는 유나에게 다가갔다. 그는 품 안에서 7년 전 그날 썼던 계약서를 꺼내들었다. 유나야, 계약서 기억나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내 빚을 갚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 유나는 고개를 들어 준혁을 보았다. 텅 빈 눈동자에 서서히 초점이 돌아왔다. 아니요. 선생님이 할머니 걷게 해주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행복해 하셨어요. 저 잊지 않아요. 갚을 거예요. 준혁은 계약서 뒷면에 무언가를 덧적었다. 추가 조항 채무자가 방황하거나 삶을 포기할 경우 본 계약은 즉시 파기되며 채권자는 채무자를 평생 용서하지 않는다. 대신 채무자가 훌륭한 어른이 되어 돌아올 경우 이자는 면제한다. 좋아. 넌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돼. 먼 친척분이 연락이 왔더라. 도시로 가서 공부하렴. 대신 이 계약서는 내가 여기 계속 붙여둘 거다. 내가 약속을 어기고 도망가면 난 평생 널 빚쟁이로 기억할 거야. 알겠어? 준혁은 유나의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다. 차비라고 하기엔 꽤 두툼했다. 유나는 그 봉투를 거절하려 했지만 준혁의 눈빛이 너무나 완고했다. 이건 내 돈이 아니야. 내가 그동안 병원 화초 닦고 신문 정리해서 번 노동의 대가다. 가서 책 사고 밥 먹어라. 그리고 반드시
반드시 어른이 되어서 이 문을 다시 열어. 유나는 짐 가방을 메고 병원 문을 나섰다.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독 서글프게 들렸다. 준혁은 멀어져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혼잣말을 삼켰다. 유나야, 할머니가 주신 선물은 걷는 법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이유였단다. 부디 쓰러지지 마라. 진료실 벽에는 여전히 붉은 지장이 찍힌 계약서가 붙어 있었다. 주인을 잃은 보랏빛 운동화 자국이 병원 복도에 희미하게 남은 채 그렇게 두 사람의 일막이 막을 내렸다. 세월은 마산항의 밀물과 썰물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정직하게 흘러갔다. 정진재활의학과의 낡은 상가 건물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얼룩덜룩해졌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난간은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졌다. 강준혁의 진료실 책상 위에는 이제 돋보기가 상시 놓여 있었고 한때 날카롭던 그의 눈매 주변엔 깊은 주름이 자리를 잡았다. 준혁은 매일 아침 진료를 시작하기 전 습관처럼 엑스레이 판독기 옆을 살핀다. 거기엔 7년 전 코팅했던 이제는 모서리가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이유나라는 이름과 붉은 지장. 준혁은 가끔 환자가 뜸한 오후면 그 종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중얼거리곤 했다. 이 녀석, 이자가 꽤 붙었을 텐데 소식도 없네. 그 사이 준혁에게도 변화가 있었다. 독설가로 유명했던 그는 이제 지역 노인들 사이에서 욕쟁이 할배 의사라는 친근한 별명으로 불렸다. 그는 여전히 가난한 환자들에겐 치료비를 깎아주거나 영양제를 슬쩍 찔러주었고 그때마다 서랍 속 유나의 통장에 적힌 금액은 조금씩 더 불어나고 있었다. 준혁에게 유나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그가 이 낡은 병원을 지키며 살아가는 명분이자 기다림 그 자체였다. 한편 대도시의 한 간호대학 도서관. 2026년의 봄 햇살이 창가를 비추는 자리에는 22살이 된 유나가 앉아 있었다. 전공 서적 사이로 삐져나온 것은 낡은 보랏빛 운동화 사진 한 장이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먼 친척 집으로 보내졌던 유나는 그곳에서 모진 눈칫밥을 먹으면서도 준혁과의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선생님, 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유나의 일상은 처절할 만큼 성실했다. 낮에는 전공 수업과 병원 실습을 병행했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쪽잠을 잤다. 주말에는 입시 과외를 2탕씩 뛰었다. 친구들이 예쁜 옷을 사고 축제를 즐길 때 유나는 낡은 가계부에 채무상환 적금이라는 항목으로 매달 꼬박꼬박 돈을 넣었다. 준혁이 준 그 계약서는 유나에게 족쇄가 아니라 구명줄이었다. 삶이 고달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약속. 어기면 지옥 끝까지 쫓아간다던 준혁의 호통 소리가 귓가에 쟁쟁했다. 유나는 자신이 받은 배려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어 갚아야 할 부채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는 국가고시 합격 통지서와 함께 첫 발령지를 확인했다.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서도 제안이 왔지만 유나의 시선은 망설임 없이 경남 마산의 작은 재활의학과를 향했다. 7년 전 할머니를 등에 업고 들어갔던 그 낡은 자동문 앞에 다시 서기 위해 유나는 짐을 쌌다. 가방 깊숙한 곳에는 7년 동안 모은 돈이 담긴 묵직한 봉투와 준혁에게 선물할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다. 마산으로 내려가는 버스 창밖으로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보며 유나는 생각했다. 할머니가 그토록 걷고 싶어 했던 이 길을 이제 자신이 간호사가 되어 다른 누군가와 함께 걷겠노라고. 유나의 그림자는 어느덧 준혁의 키만큼 훌쩍 자라나 있었다. 이제 약속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2026년의 봄은 7년 전 그날처럼 유독 바람이 달았다. 정진재활의학과의 건물 외벽은 이제 세월의 풍파에 깎여 더 낡아 보였지만 그 안에서 풍겨나오는 소독약 냄새와 물리치료 기계의 나직한 웅성거림은 그대로였다. 강준혁은 이제 돋보기 없이는 환자 차트의 작은 글씨조차 읽기 힘든 노이사가 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진료실 책상 앞에 앉아 습관처럼 벽에 붙은 누런 코팅지를 손가락으로 쓱 훑쳤다. 이놈의 가시나 오지 않을 거면 이 지문이라도 지워주고 가든가. 그때였다. 낡은 자동문이 기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평소처럼 허리 굽은 노인이나 절뚝이는 환자가 들어올 시간이었다. 하지만 들려온 발소리는 경쾌하고도 단단했다.
망설임 없이 복도를 가로질러 원장실 문 앞에 멈춰 선 발자국 소리. 준혁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툭 내뱉었다. 예약하셨어요? 점심시간 다 됐는데. 예약은 7년 전에 했는데요. 이유나라고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 준혁의 손에 들려있던 만년필이 책상 위로 툭 떨어졌다. 그는 서서히 고개를 들어 문가에 선 여성을 바라보았다. 훌쩍 커버린 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압도한 것은 7년 전. 그 꼬마의 눈매를 그대로 간직한 채 더욱 깊어진 눈빛이었다. 너 이유나? 유나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준혁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 겉면에는 채무상환이라는 글자가 정갈하게 적혀 있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뭉치와 함께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그리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았을 법한 10원짜리 동전들까지 섞여 있었다. 이게 다 뭐야? 너 미쳤어? 이 돈 모으느라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은 거야?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약속 어기면 지옥 끝까지 쫓아오신다고. 저 지옥 가기 싫어서 악착같이 모았어요. 과외도 하고 편의점 야간 알바도 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선생님 덕분에 행복하게 걸으셨다고 그 고마움은 내 삶으로 증명하며 갚으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할머니 걸음걸이 값이에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준혁은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한 아이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온 7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붙어있던 계약서를 떼어냈다. 그리고 유나의 눈앞에서 그것을 반으로 갈랐다. 이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너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준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대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다. 통장 겉면에는 이유나 장학금이라는 투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건 내가 매주 토요일마다 화초 닦고 신문 정리할 때마다 내가 넣은 알바비다. 난 내 노동을 공짜로 받은 적 없어. 이 돈은 내가 정당하게 일해서 번 너의 돈이야. 그리고 내가 가져온 이 봉투. 이건 내가 안 받아. 대신 조건이 있다.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준혁을 바라보았다. 준혁은 책상 한편에 놓인 작은 상자를 가리켰다. 유나가 준비해온 선물이었다. 상자 안에는 보랏빛 테를 가진 세련된 안경이 들어있었다. 선생님 눈 많이 나빠지신 것 같아서 이거 쓰시고 더 오래 환자들 봐주시라고요. 준혁은 보랏빛 안경을 조심스럽게 써보았다. 흐릿했던 세상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 안경 너머로 보이는 유나는 이제 더 이상 빚쟁이 꼬마가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을 보듬어줄 준비가 된 당당한 성인이었다. 좋아. 이 안경이랑 내 마음은 받을게. 대신 이 돈 봉투는 우리 병원 이전하면서 만들 할머니 재활기금의 1호 기부금으로 넣는다. 그리고 너 간호사 면허 땄다며? 서울 큰 병원 가지 말고 여기서 나랑 같이 일해. 그게 진짜 내 빚을 갚는 길이야. 알겠어? 유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7년 전 차가운 진료실에서 시작된 기묘한 계약은 그렇게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신뢰의 결실로 돌아왔다. 두 사람의 재회는 마산항의 따뜻한 봄바람처럼 병원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었다. 2026년 가을 정진 재활의학과는 마산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조금 더 넓은 건물로 자리를 옮겼다. 이전식 날 화려한 화환 대신 대기실을 가득 채운 것은 7년 전 유나가 정성껏 닦았던 그 고무나무와 벤자민, 그리고 지역 노인들이 직접 갖고 가져온 소박한 화분들이었다. 새로 개원한 병원의 복도는 환해졌고 물리치료실의 기계들도 최신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원장실 문 옆에는 여전히 낡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반으로 갈라져 다시 붙여진 붉은 지장이 선명한 채무 계약서였다. 그 옆에는 새로 인쇄된 작은 팻말이 붙었다. 정진 장학 및 재활기금 1호 기부자 이유나. 이 간호사. 3번 베드 할아버지 도수치료 준비됐나? 준혁의 퉁명스러운 호통 소리는 여전했다. 보랏빛 안경테를 고쳤으며 차트를 넘기는 그의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다.
흰 가운을 정갈하게 입은 유나가 차트를 품에 안고 밝게 대답하며 나타났다. 네, 원장님. 벌써 준비 끝났고요. 할아버지 체온이랑 혈압도 체크했습니다. 아, 그리고 원장님 비타민 드실 시간이에요. 자꾸 깜빡하시니까 제가 챙겨드려야죠. 유나는 이제 준혁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료였다. 그녀는 병원을 찾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돈이 없어 치료를 망설이는 부모들에게 유나는 조용히 다가가 준혁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미래의 약속을 제안하곤 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교육이었다. 진료가 끝난 늦은 저녁, 두 사람은 병원 옥상 테라스에 나란히 앉았다. 마산 앞바다의 야경이 보석을 뿌려놓은 듯 반짝였다. 준혁은 커피 한 잔을 들이켜며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유나야, 가끔은 내가 그날 그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싶다. 아마 난 그냥 실력만 좋은 재수 없는 늙은 의사로 은퇴했을 거다. 유나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선생님. 선생님은 원래 따뜻한 분이셨어요. 다만 그 표현하는 법을 조금 서투르게 배우셨던 것뿐이죠.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 절 빚쟁이로 만들어주셔서요. 그 빚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유나는 품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보랏빛 운동화를 신고 할머니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어린 시절의 사진이었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죠? 원장님이랑 제가 이렇게 나란히 걷고 있는 거요. 보고 계실 거다. 그리고 아마 우리 원장님 고기 좀 더 사드려라 하고 잔소리하고 계실걸. 두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준혁은 문득 유나의 발등을 내려다보았다. 이제는 낡은 운동화가 아닌 편안하고 단단한 간호사 신발이 신겨져 있었다. 준혁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유나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새로운 계약서다. 이번엔 내가 채권자고 내가 채무자야. 종이에는 준혁의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계약 내용: 이유나 간호사가 이 병원의 원장이 되는 날까지 강준혁은 건강하게 버티며 모든 노하우를 전수할 것. 이자는 유나의 밝은 미소로 대신함. 유나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다. 그녀는 준혁의 투박한 손을 꼭 잡았다. 7년 전 할머니를 업고 위태롭게 흔들리던 소녀의 보폭은 이제 세상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곧았다.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인생이라는 길고 굽은 재활의 길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 다음 한 발자국을 내디뎠다. 약속은 지켜졌고 사랑은 전염되었으며 희망은 그렇게 또 다른 누군가의 걸음걸이가 되어 이어지고 있었다. 에필로그. 정진 재활의학과의 아침은 다시 시작된다. 자동문이 열리고 누군가 고단한 삶을 이끌고 들어오면 보랏빛 안경을 쓴 노의사와 맑은 눈의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마중을 나간다. 어서 오세요. 여기서는 다시 걸으실 수 있습니다. 그곳엔 더 이상 빚쟁이는 없었다. 오직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나란히 걷는 사람들의 활기찬 발소리만이 가득할 뿐이었다.